네, 오늘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일본의 수상이 수상의 역할에 따라서 사실은 대외 정책도 많은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수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상의 기본적인 리더십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정형, 지방 배려,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영하냐, 올드하냐는 얼마만큼 지금의 세태에 따라서, 국제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체적으로 탑다운형의 리더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현상 유지가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기시다 총리도 현상 유지형의 조정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의 정책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아베는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서 기시다는 지방을 배려하고, 아베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시다 수상이라는 사람은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중국, 한국에 대해서 좀 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차이가 결국은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데, 현재 기시다 수상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베 정권의 그림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시다 수상이 파벌의 제4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벌로서는 굉장히 힘이 약한 파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도 아베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아베 파벌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기시다는 50명 정도, 40한 몇 명 정도의 소수 파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레가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잘 아시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위대를 합헌을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도 기시다도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정책은, 아베의 외교정책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버전을 계속 추진해 왔던 거죠.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 이 이유는 중국의 컨테인먼트를 하면서 중국을 봉쇄하면서 나름대로 미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베 수상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보험을 들고자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북방 영토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본이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레가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기시다 수상도.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치포,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치포라든지 또는 그 미국이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IT에 있어서의 경쟁, 전략 경쟁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 일본이.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 대한 정책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아베가 처음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실은 그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인도, 호주, 그리고 일본, 미국이 하나의 그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더욱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외교를 지금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및 자유무역 질서를 공유하기 위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의 심화라는 것을 아베 총리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아베 수상 때부터 시작한 건데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든지 방위력을 향상시키면서 미국의 미국의 미일 동맹에 걸맞는 일본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일본의 구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이 이전보다 좀 바뀌었다고,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베 정권은 2016년에 평화안전법제를 시행을 한 거죠. 이 평화안전법제를 통해서 자위대 임무와 역할을 확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유사 상황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의 사태에 대해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위대 임무가 왜 역할이 확대되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존립 위기 사태, 중요 역량 사태. 존립 위기의 사태라는 것은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사태에 대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미일 동맹을 따라서 일본이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역량 사태라는 것은 일본 외 지역에서 타 군으로부터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위대 역할이 미군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미군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일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제9조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존립 위기의 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는 이게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아베 수상 이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가
자위군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질서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라는 가치가 다른 국가들이 사실은 자신의 영토 야욕에 따라서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다,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타이완을 둘러싸고 중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적다. 타이완 사태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적다라고 많은 그 한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본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전쟁을 어떻게 동북아에 오는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극복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지속적인 방위력 정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19년 아베 정부부터 점차적으로 이 1.4% 규모로 일본 GDP의 1.4%의 규모로 방위력을 정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기시다 정부에도 바로 적용이 돼서 기시다 정부는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정강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매년 2조 엔의 방위비를 정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것이 과연 2조 엔이 5년간 정강을 시키면 1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군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드디어 제3위의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동북아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심화시킨과 동시에 방위력을 증강하는 본인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적기지 공격 능력이다. 이런 시사문 최근에 일본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기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일본이 사전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기시다 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방위에 있어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치권의, 일본 자민당의 기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이 가능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반격 능력을 확대시키겠다, 심화시키겠다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일본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확대하고 거기에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가 속해 있는 고지가이의 그런 그룹은 사실상 아베 수상이 생각하고 있는 좀 더 급진적인 그 군사론자하고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수적 국가 간 방위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시야라 아베 이쪽이죠. 아베 이시바의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해서 기시다는 협력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기시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신념과 현재 일본의 위기 의식과의 갈등이 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서 기시다가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선은 우파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베 수상 시절부터 추구해온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서는 좀 더 점진적인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기시다 정권이 이런 대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시다 정권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리고 기시다 정권이 갖고 있는 과제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시다 정권은 사실상 참여연 선거 7월 달에 2022년 7월 달에 참여연 선거 이후에 황금의 3년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기시다 정권은 굉장히 불안정한 정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인 아베 수상 이후에 우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기시다 수상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정권은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데, 이 정책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별다른 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현재 일본의 N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미일 동맹을 추종하면서 일본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성과에서 정책에서 지지율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권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외 정책의 흐름은 기시다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기시다가 그런 흐름을 방해하면서, 또는 그런 흐름을 늦추면서 연기하면서 가기는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베 레가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기시다 정권은 얼마나 안정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있어서 기시다 정권은 굉장히 30% 이하의 지지율을 갖는 굉장히 불안정한 정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지율의 3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민당 내에 수상을 둘러싼 총리 후보자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결과적으로는 아베의 흐름이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아베의 흐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아베 수상의 사망이라는 것이 기시다가 좀 더 정치적 여유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은, 그와 달리 반대로 가고 있다. 기시다는 오히려 우파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전국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원래 추구하는 헌법 개정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헌법 개정에서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헌법 개정을 본인도 추동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외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러한 기시다 정권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한일 관계의 개선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기시다 정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